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의 민낯 심포지엄 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에 깊숙이 스며든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페미니즘의 핵심 키워드의 의미와 오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의 핵심 키워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페미니즘의 허구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여성차별이 정말 심했던 시절에는 여성에게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별에 대항하던 서구의 초기 여성운동가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남성과 법적 동등권을 얻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참정권까지 획득하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한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새로 등장한 여성운동은 초기와는 달리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의 동등한 사회적 권리 획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가 존재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여성차별에 대한 분노는 낙태, 이혼, 성적 문란함 등의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면서 지나친 여성 이기주의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페미니즘이 현재 우리의 사고와 제도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 바로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성 불평등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가부장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결코 페미니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의 핵심 논지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끊임없는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가부장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부장제란 무엇일까요? 원래 가부장제란 좁은 의미에서는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가족 형태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남성 중심의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구조상 남성이 사냥 등의 바깥일을 하는 데 적합하고 여성은 출산, 육아 및 집안일에 적합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남성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의 개념 중 남성의 지배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여성 중심적 시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서 가부장제는 사회의 근본 틀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사회 전반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정신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악의 뿌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고 남성은 힘과 권력으로 여성을 억압했던 부분이 존재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가부장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태도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페미니즘은 모든 여성이 가부장제 속에서 항상 억압받는 불쌍한 존재라는 세계관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여성의 타고난 사고, 행동 및 성향마저도 모두 가부장제의 산물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가부장제, 즉 구조적 성별 불평등에 대한 페미니즘적 해결 방법은 바로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과 성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의 핵심은 여성의 두드러진 생물학적 특성인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을 불평등과 억압으로 몰아넣는다고 믿기 때문에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낙태와 피임으로 귀결됩니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타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외치며 자신들은 가장 연약한 생명을 상대로 권력을 무참히 휘두르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타고난 성별 차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 세계관에는 타고난 성별에 따른 자연스러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모든 행동과 성향들을 불평등의 결과물, 가부장제가 심어놓은 성별 고정관념으로 여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인식 자체를 깨어있지 못해서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이 보이는 성별 특성은 후천적으로 세뇌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은 그들의 염색체와 DNA, 뇌에 이미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특징과 성향들은 억지로 바뀌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연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가부장제 타파의 세 번째 방법은 여성을 무조건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피해자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았기에 이제 여성의 모든 행동은 옳든 그르든 무조건적으로 용납되어야 하며 여성은 무조건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여성 할당제입니다. 또한 여성을 특별히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여성 전용 시설들이 생겨났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아파트, 여성 전용 도서관이 과연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의 존재는 여성을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릴 뿐입니다. 뿌리 깊은 성차별이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 근거로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단골 키워드가 바로 경력 단절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육아, 결혼, 임신과 출산, 가족 돌봄을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방해 요소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력 단절은 가정보다 직장과 일을 통해 독립된 자아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페미니즘적인 사고에 기반합니다.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여성들에게 직장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룰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임신과 출산의 압제에서 벗어나 직장으로 탈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여성 운동을 촉발시킨 베티 프리단도 가정을 안락한 포로 수용소로 전락시켜버림으로써 주부로서의 숭고한 가치를 평가절하시켜버렸습니다. 경력 단절에서 경력이라는 개념에는 가정보다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페미니즘적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전업주부로서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는 의미 있는 시간과 노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럼 실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소위 경력 단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경력 단절 당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그만둔 것인지 여부에 대한 2019년도 통계청의 조사에서 73.8%나 되는 여성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24.1%만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성들이 결혼, 출산 및 양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기로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은 본인의 경력 못지않게 결혼과 가정도 본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과 경력 단절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를 보겠습니다.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 중 경력 단절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총 1.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육아의 책임감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9%, 가사노동의 부담 때문은 2.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산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경력 단절이 두려워서 출산을 꺼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여성에게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을 위해 기꺼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결과를 통해 많은 여성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업주부로서의 여성의 삶이 가치 있으며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을 매우 행복한 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을 경력 단절의 피해자로 억지로 분류하는 것은 자발적인 주부로서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수많은 여성의 선택을 평가절하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유리천장입니다. 여성이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으로 인해 승진이 막히고 고위직일수록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고학력 집단의 성별 임금 격차와 고위직의 낮은 여성 비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 이외에도 임금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능력, 업무 강도, 직종, 연령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의 총 임금을 단순 평균 낸 수치는 결코 성차별의 근거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적인 수치는 남성이 근속연수나 근무시간이 더 길고 일의 강도 또한 더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녀의 역할 분담이 더욱 명확했던 기성세대는 남성이 사회생활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남성 구직자가 더 많고 자연스럽게 고위직에 남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고위직에 여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계적인 여성 할당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또한 여성 비율은 업종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유리천장 논리와 충돌됩니다. 여성이 다수인 분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실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은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다수의 유치원 원장이나 초등학교 교장은 여성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고위직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 실제 승진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고용청이 2019년 통계에 의하면 84.5%의 여성이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당수의 직장 여성들이 실제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이 없다는 응답의 의미는 성차별로 인해 승진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장 여성들이 고위직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결국 직장에 대한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지 않은 직장인 여성들이 굳이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승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제 몇십 년 전 성차별적 문화 속에서 자란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유리천장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향상된 지금의 상황에 기존 세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결과적인 평등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입니다.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페미니스트들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대체하려고 할 뿐 아니라 이 용어를 정책과 법 속에 반영시키려 합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밀히 다른 개념입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성만을 전제합니다. 반면 성평등은 사회적인 성, 젠더 개념을 강조하며 성별을 나누는 생물학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양성평등 용어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성이야말로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물학적 성별 차이는 여성을 임신과 출산이라는 제약 속에 묶어두며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성평등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 즉 사회적인 성은 의미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1980년대 페미니즘이 의미하는 젠더는 남성과 여성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소위 성차별적 사회 구조 내에서 나타나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젠더란 위계화된 성역할, 성별 지위와 규범을 포함한 성차별적 구조 전반을 의미합니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은 젠더 개념을 통해 이 사회가 가부장제에 기반한 불평등한 구조이며 그 안에서의 여성은 불평등한 성역할을 강요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1990년대의 젠더의 의미는 기존 페미니즘적 의미의 젠더와 결이 다릅니다. 포스트 모던적 젠더는 생물학적 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젠더의 유연성과 변화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가 반복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 성적 행위는 꼭 이성에 대한 끌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복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젠더는 결국 몸을 통해서 구현되는데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몸은 젠더를 형성하는 도구일 뿐이며 젠더가 구현되기 전 몸은 의미 없는 껍질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젠더는 남녀를 넘어 다양한 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현재는 수십 가지의 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평등을 이룬다는 의미일까요? 페미니스트들이 들고 나온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수단에는 동일 임금, 동일 채용, 여성 할당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평등은 실제 남녀의 타고난 성향과 특징들을 무시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역할과 성향, 특징은 태어나면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성은 태어난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적 성과 구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면 여성에게만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근육량, 지방량, 뇌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당연히 여성적인 행동을 하고 여성적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향적, 기능적 차이를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치부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여성은 남성보다 성향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고난 성향에 맞게 전공과 직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공계의 여성이 수적으로 부족한 것을 성차별적 결과라고 몰아붙이며 억지로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를 운운하며 타고난 차이를 차별로 몰아가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그쳐야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성차별적 논리를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남녀의 타고난 차이를 인정하며 그들이 자유롭게 능력껏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현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미니즘의 키워드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미니즘의 통계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